자, 오늘 기사 그냥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 금리 인하 시그널이 없자 행보를 했고, 그리고 리플은 FCC와의 합의가 기각되면 급락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코인베이스 해킹 사태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요. 일단 SEC와 이제 코인베이스 제 사건은 조금 이따가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파월 발언이 과연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 이것부터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시장을 딱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아침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없자 횡보를 했고, 리플은 SEC와 합의 기대감이 급락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앞문장만 좀 읽어보면요, 비트코인이 현재 미국의 중앙은행이라 볼 수 있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겁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 부재로 비트코인이 10만 3,433달러에서 횡보를 했고, 리플은 SEC와의 합의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7% 급락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베이스의 데이터 유출 사건, 즉 해킹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가상자산 시장에 좀 충격을 줬다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딱 읽었을 때는 좀 팔아야겠는데, 아니면 선물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매도 관점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모두 이슈가 별거 아닌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냥 잘 갔네. 근데 코인베이스 관련해서 이야기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물음표 뜨죠. 네, 비트코인 시장, 비트코인 좋고요, 이더리움 좋고, 솔라나 좋고, XRP만 조금 부정적이고, 그 외의 코인들, 주요 시총액이 조금 높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앞서 말했던 이 이슈가 시장에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죠. 이 세 가지 이슈 여러분들이 읽어도 부정적이라 판단하는데 시장은 어때요? 아니야. 부정적이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저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부정적인데 왜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시장은 긍정적일까? 내용 바로 볼게요. 일단 비트코인은 현재 오늘 시세 오후 4시 30분에 103.8K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좀 줄어졌는데 원래 지금 PPT를 준비하다가 텍스트가 조금 낮춰진 것 같은데요. 읽어볼게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방송, 그리고 화요일 날 방송, 매 방송마다 이제 FOMC나 이제 미국의 FOMC가 통화 정책이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매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성을 휘어잡고 있는 이 연준이 어떤 정책을 가져가고 그 정책으로 인해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이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투자의 기초 걸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서 현재 연준 의장의 왕이라기보다는 의장이죠. 연준 의장이 현재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제롬 파월의 발언은 항상 시장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제롬 파월의 이제 발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통화 정책이 현재 어떠한 스탠스나 어떤 변화를 줄까, 이런 것들 때문에 파월의 발언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따라 시장은 현재 항상 변화를 주고 움직임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어제 9시 40분경 이제 미국의 페드 의장인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했었고요. 그 연설에서 과연 무슨 얘기가 나왔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장이라서 좀 중요한 사람이고, 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설명드렸던 글로벌 유동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패드, 그런 연준 수장 발언은 어떻다?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번 챙겨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왜 현재 파월 발언이 좀 중요도가 있을까, 이 이야기예요. 통화 정책을 관리하는 이제 연준에서 현재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던 이 물가와 고용에 대한 반응을 보고 통화 정책을 수렴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 미국의 CPI가 좀 예상치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줬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번에도 시장의 기대 예상만큼 물가가 높은 수준은 아니네. 그러고 나서 이후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고 6월 달에 FOMC 있으니 파월이 현재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물가에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섞여 있던 기사들이 진짜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 13일
마찬가지 알듯이 물가 지표가 예상치 미만이었고 제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대감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발언이 계속 나오면서 PPT가 좀 연결됐는데 예, 시장의 기대감은 이거예요. 지금 현재 계속 물가 낮춰지고 있는 그림 나오니까 설마 파월이 이번 회의에서 아니 연설에서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나 힌트를 주지 않을까? 설마 6월 FOMC의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결정, 이 금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이거 5월 FOMC가 끝났으니까 다음에 있는 FOMC는 6월 FOMC입니다. 그래서 이 6월 FOMC에서 과연 이번 발언에 6월 FOMC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조금 설레발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파월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지속적으로 공급 충격 시대가 도래했다. 장기 금리 상승 경고를 했다라며 아나운서님한테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이 기사 그냥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뭔가 긍정적 뉘앙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뉘앙스는 절대 아니죠. 네. 왜냐면은 이전부터 파월이 약간 조금 파월 립 서비스를 좀 잘하는 사람이라 어떤 발언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걸 잘 무마하려는, 잘 마무리하려는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 좀 그러니까 연준에서 조금 잘못된 결정, 시장의 유동성에 좀 부정적인 결정을 진행했었을 때 파월은 항상 이제 이 이후에 립 서비스 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연준에서 이제 유동성에 좀 부정적한 이제 결정을 내렸지만 이거는 좀 단순 좀 시기 보면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시장을 조금 달래면서 갔거든요. 아무튼 이런 파월이 이제 이런 5월에 있었던 이제 연설에서 좀 시장에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샅샅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파월 발언에 대한 정리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했던 공급 충격, 지속적인 공급 충격 시대가 도래했습니다라고 파월이 이제 공공연하게 말했는데 이 공급 충격의 빈번성과 지속성 이게 무슨 소리일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던지면 마찬가지예요. 글씨는 쉽게 익히거든요. 공급 충격의 빈번함과 지속성.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 글은 읽을 줄 알겠지만 머릿속으로는 바로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풀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건 공급 시스템의 갑자기 문제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 딱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수요가 세고 공급이 약하면은 그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 자산의 가치는. 반대로 수요가 적고 공급량이 늘어난다면 희귀성이 사라지는 거겠죠. 그 가치는 내려가요, 가격이. 즉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현재 미국 내 공급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꺼내면서 현재 파월이 약간의 시장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보다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물건 공급의 시스템이 이제 이 물건 공급에 대한 시스템 이 왜 약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냐? 바로 트럼프 관세 같은 무역 리스크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 제일 크게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은 현재 90일간 협상을 진행을 했어요. 미국은 중국한테 30% 관세 때리고 중국은 미국한테 10%의 관세를 때리면서 이렇게 관세 전쟁이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된 시점이긴 하지만 이전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에게도 이제 보편 관세를 매기려고 합니다. 근데요. 관세를 매긴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 물건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시장 상황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랑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즉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수출과 무역에서 이 무역 관점과 수출 관점에서 이제 공급적인 부분, 관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댈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의약품이나 아니면 식료품이나 아니면 기타 에너지 같은 부분들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한 겁니다. 즉 시장의 공급적인 시스템이 아직은 불안정하다 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조금 더 지켜봐야 돼 하면서 공급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완결돼가지고 끝난 거 아닌데 이대로 30% 10%쭉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90일 동안만 딱 진행하고 90일 이후에 또 어떤 조건 제시가 나오면서 협상 테이블 만들어질지 몰라요. 또 거기서 145%또 합시다 이러면서 또 개판 날지도 모르고요. 즉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잠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파월은 상당히 그 부분이 아직도 시한폭탄 같으니 좀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부분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관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각국의 통화 정책이 조금 바뀔 수 있고, 그리고 관세라는 건 뭐예요? 물건에서 수출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입값이라든지. 그럼 그 값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이런 건 누가 받아줍니까, 아나운서님?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상 네. 누가 제일 많이 피해 보죠? 그 미국 국민들이 사실 힘들겠죠. 그렇죠, 개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개인이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 때문에 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파월이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시킨 겁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공급 시스템 부정적이다. 그런 부분이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텐데 통화 정책에서 지금 당장 물가를 오르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냐 없냐? 못한다라고 얘기를 그냥 간접적으로 꺼낸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그러면은 파월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공급 충격 때문에 인플레이션 변동 이 두 가지고 세 번째는 뭐예요? 통화정책 운영 체계의 개편에 대한 예고를 했는데 이거는 아까쯤에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현재 구조가 이거예요. 쇼트폴 기준인데 즉 기존 운영 방법 물가 및 고용 수준을 판단하면서 통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연준이라는 곳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뒷내용에서 조금 더 내가 간단히 설명하면요. 지금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처럼 고용이 부족할 때만 대응이 아닌 더 민감하고 더 유연하게 더 균형감 있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만 물 한 잔만 마시고 바로 진행할게요. 자, 과거라는 건요, 여러분들. 방금 1초 지났죠? 이것도 과거죠. 맞죠? 네, 그렇죠. 네, 방금 1초가 지났는데 과거였단 말이에요. 과거라는 건 이전처럼이에요, 여러분들 뜻이. 즉 파월이 이전처럼 고용에 대한 문제만 발생했을 때 대응, 통화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전에는 고용의 문제가 있으면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이게 자기만의 이제 말씀드렸던 쇼트폴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 통화 정책이. 이해하셨죠? 즉 고용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 부분이 부족할 때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거야?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하고 더 집중해서 보겠다 하면서 지표값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보겠죠. 예를 들면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실업지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지켜보거나 반대로 물가지표에 대한 해석을 좀 더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원래 기존의 방식보다는 더 깐깐하게 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간단해요. 현재 파월이 뭔 얘기를 한 겁니까? 현재 스탠스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발언에서 저는 한 정리 딱 하면은 한 줄 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현재 스탠스, 현재 통화 정책, 현재 연준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야. 이번에 물가지표 계속 내려간다고 너희들이 이번에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이번 발언에서 얘기를 할 줄 알았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변화 없어. 일단 내 생각 그대로 갈 거야. 언제까지? 상반기까지 간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예요? 이번 파월이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아나운서님한테 얘기를 한 번만 꺼내볼게요. 자, 그럼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없으니 사실 시장에서는 이거 환호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울해야 되는 일입니까? 글쎄요, 그냥저냥 예상했던 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상했던 바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여줬던, 이미 파월이 얘기해줬던 거 선반영된 직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갔네. 뭔가 특별한 거 없네. 끝난 거예요. 다시 화면을 넘어올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이번에 금리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좀 해주지. 이거 없어가지고 시장 떨어졌네. 이게 아니라 그냥 예상대로 흘러갔네. 별거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오늘 파월 발언이 되게 부정적이고 매파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깐깐해진 부분에서는 매파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스탠스 그대로 그냥 가져간답니다. 예, 이번 5월 발언에서도 변화가 없대요. 근데 이러한 변화 없다라는 거는 벌써 5개월째예요, 여러분들. 얘기를 다시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쯤에 긍정 부정이라 했었는데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맞죠? 좀 더 보게 되면은 그냥 쏘쏘 그냥 중간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통화정책 변화는 사실 뭐라고 했죠? 제가 매번 방송 나와가지고 상반기까지는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반기까지. 이거 제가 첫 방송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통화정책 변화는 여러분들 그냥 기억해 두세요. 6월 FOMC까지 그냥 금리 인하 없습니다. 미국에서. 네, 저는 이거 방송에서 뭐 제 자신을 걸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안 바뀝니다. 파월이. 자, 시장이 바라는 것은요. 이거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파월의 생각 변화일 거예요. 뭐 금리 좀 시장에서 내려라 얘기하잖아요. 뭐 트럼프까지도 막 야 물가 이 정도인데 좀 내릴 생각 없니? 라고도 이제 SNS나 뭐 기타 방송에 출연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바라는 거는 사실 시장 사람들이 바라는 건 당연히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동성이 받쳐줘야겠죠. 그 유동성을 받쳐주기 위한 통화정책 변화 중 하나는 금리를 한번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2회 정도가 남았습니다. 2번 정도요. 근데 지금 이번 연도 1월부터 3월, 5월 지금 현재까지 3번의 FOMC 끝났죠. 금리 인하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 동결 때렸죠. 그렇죠? 어차피 근데 점도표 내에서 보면은 이번 연도 2번의 금리 인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상반기에 지금 있는 게 아니고 하반기부터 할 건데 그 시그널이 나올 때 시장 어떻다?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그널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보편적인 시작이다. 바라는 거 없다. 긍정일 것도 없고 부정일 것도 없고 그냥 끝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작년 1월 FOMC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파월이 가지는 스탠스가 5개월 넘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화면에?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제가 FOMC를 딱 하면요. 3단계 나눌 수 있어요. 3단계로. FOMC 어려운 거 없습니다. 미국 통화정책이고 그 통화정책 1년에 8번 합니다. 몇 명이서? 18명이서 해요. 그러면은 1818 외워두시면 돼요. 1년에 8번 18명이서 참여한다. 그러면 365일이죠. 365를 8로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45 나옵니다. 45. 아무튼 간에 지금 이 당시 1월 FOMC 때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희박하대요. 6월도 인하 가능성은 남아있긴 한데 이때가 1월이잖아요. 또 3월 FOMC 때 얘기 바뀌었습니다. 6월 때도 가능성 없다고. 1월 때도 사실 상반기 가능성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왜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꺼낼 수가 없냐. 한 번만 아까처럼 화면 더 키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유 나왔어요, 여러분들. 1월 FOMC, 아이고 여기 안 보이는 애요. 네. 1월 FOMC 때 기자회견에서 그러면 뭐 3월 달에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알겠는데 왜 못하냐.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래요. 관세 인상 관련이죠. 예,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관세에 대한 공약이 시장에 어떤 변수를 줄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좀 시장 좀 보면서 가야 된다. 즉 관세에 대한 변화가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걸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지.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스케줄에 어떻게 해가지고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전에 있던 미중 무역보다도 더 규모가 큰데 예전에는 미국과 중국과 싸웠어요. 무역이. 근데 지금은 주변국들이에요, 여러분들. 멕시코, 캐나다 같은. 우리나라도 보편 관세를 때리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옛날보다 더 심한 시장의 변수가 올 수 있고 그 변수는 인플레이션에 연결이 되고 맞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사실 1월 FOMC 파월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때?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즉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은 가져가기 힘들다. 상반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관세 변수로 기존 방법 얘기 드리겠습니다. 기존 방법으로는 통화 정책이 진행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 편안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런데 기존 방법이 뭘까? 이거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자체, 1월 FOMC의 내용 자체는 상반기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힘들다 했고 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듯 25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 어렵다. 두 번 똑같이 얘기를 했네요, 제가.
중요했나 보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계속 이런 스탠스가 유지 중입니다. 네. 파월이 관세로 물가 성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연준의 양대 목표 달성에 힘들 수도 있다라면서 그냥 지금 현재 통화 정책 계속 유지한대요. 근데 내용이 좀 어렵다, 여러분들. 그렇죠? 양대 목표 달성이 뭘까라고 이제 봐야겠는데, 제가 아까 침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있죠. 트럼프 관세 변수가 생겨서 기존 방법으로는 통화 정책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나운서님. 이건 저랑 그냥 얘기하듯이 편하게 뭐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까쯤에 이제 연준에서 통화 정책 진행하면 몇 명이서 한다고 했었죠? 아까 몇 1818 명이었죠? 했으니까 네, 네. 18명이서 진행을 네. 하잖아요. 그 18명이서 이번에 통화 정책 합시다. 이번에 금리 인하 합시다. 라고 하면서 뭐 지들끼리 떠들면서 하는 그런 토크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를 기준으로 이번엔 금리를 내려야겠는데요. 이번엔 동결해야겠습니다. 라는 회의를 거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여기 제가 설명하는 그 방법인데, 네. 그 기준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여기 기준으로서 기준인데 그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면은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시 넘어올게요. 자, 그러면은 그걸 알아야겠네. 원래 FOMC 즉 연준에서는 원래 기존의 방법, 어떤 방식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했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양대 목표 달성이 있죠. 자, 양대 목표 달성은 외우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 아니고 6글자밖에 안 됩니다. 연준 이중 책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중 책무 하니까 또 이제 한자 같네요. 그렇죠? 한자 맞는데 이중 책무는 단순하게 이겁니다. 연준의 이중 책무. 연준이 통화 정책을 변경하고 설정하고 아니면 가이던스를 주고 수정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숙제를 기준으로 바뀐다. 뭐냐?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나눌 수가 있겠죠. 고용과 물가를 보고 먼저 판단하고 그 이후에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잠시만 물 한 번만 마시고 바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연준의 이중 책무는 미국 내 물가와 미국 내 고용 이 딱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전통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통화 정책, FOMC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중 책무는 당연히 통화 정책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 이중 책무를 시장에서는 또는 개인 또는 기관 어디든 누구든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 연준이 과연 이 물가와 고용을 1차적으로 뭘 판단할까 하면 당연히 경제지표 봐야겠지 않을까요? 연준은 경제지표 무조건 봐요. 영순위로 보고 그걸 반영해가지고 이제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안 보이네. 제가 봐도.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외우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연준에서는 원래 두 개 봅니다. 크게. 고용과 비농업 지표. 고용에서는 비농업 지표 보죠. 여러분들. 경기가 성장한다라는 거는 고용률이 높아진다는 소리다 보니까 이 경기 관점에서는 고용은 이 비농업 지표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고, 두 번째는 물가 봐요. CPI. 소비자가 더 중요하니까. 왜냐, 미국은 70%가 소비 국가이고 기본적으로 물가에 대한 부분은 기업보다는 개인이 만들어내는 부가치가 더 크니까 이 CPI를 보입니다. 근데 CPI 중에서도 뭘 본다? CPI, 근원 CPI 전월 대비 봅니다. 식료품이나 에너지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요소들을 제외한 CPI, 그것도 연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즉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물가 지표가 낮아지면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긍정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네,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금리 인하시킬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이걸 기준으로 통화 정책을 딱 진행했는데 뭐가 끝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지고는 현재 통화 정책을 정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 두 가지 가지고 전통적으로 이 두 가지 모멘텀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플러스 뭐가 됐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근데 트럼프 관세라는 게 뭔가 수치로 나옵니까? 관세 퍼센트로 이렇게 올리겠다 하는데 트럼프 관세가 시장에 끼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차트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지표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엄청나게 다양한 변수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 줄 모르니 이전부터 딱 수치로만 나오던 얘기 하지 말고 수치 플러스 트럼프 관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샅샅이 보고 통화정책 결정하겠다. 그걸 언제? 일단 상반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월 FOMC 때. 3월 FOMC도 똑같은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 CPI 발표할 때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그러다 보니 작년 12월 CPI 발표 때 비트코인 엄청 움직였어요. 왜? 얼마나 움직였냐면은 이 당시 CPI 발표 때 4K 이상 움직였었습니다. 변동성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CPI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왜? 그 전까지 24년 12월까지는 1월 FOMC 전까지는 연준이 이런 통화 정책에서 CPI랑 비농 지표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되겠지라는 예상이 되니 이게 주가가 상승 혹은 하락이 그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비농업, 물가 지표 이렇게 다시 제가 뒤로 당겼네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통화 정책과 연결되는 지표들은 어떤 결과나 어떤 상황에 따라 시장 변동성을 좌우합니다. 매번 CPI가 매번 비농업 지표가 중요한 상황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시기에는 만약에 이 전 시기에는 그러니까 1월 FOMC 하기 전에는 물가 고용 관련 지표가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 그것이 만들어내는 방향성이라든지 변동성이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내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번 5월 CPI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변동성 1K 나왔어요. 예. 이게 딱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말로 설명이 이해가 좀 어려우면 차트로 보여주면 좀 쉽잖아요. 옛날 1월 FOMC 전에는 CPI가 중요하니까 이 CPI 통해서 통화 정책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때는 암호화폐든 뉴욕 미증시 3대 지수든 엄청나게 큰 방향성과 변동성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변동성이 4분의 1 줄어들었습니다. 4분의 1. 예, 왜? 이 CPI가 필요가 있죠.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이게 또 나왔네. 제가 또 여기 설명드리려고. 원래 FOMC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설정을 이중 책무, 물가가 높냐, 고용이 좋냐 이걸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트럼프 관세에 딱 뜨니까 파월이 딱 얘기하죠. 3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희박하다. 이 당시 1월 FOMC 내용이에요. 6월 상반기까지도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월에는.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6월까지는 그냥 금리 동결이 쭉 이어져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인 CPI든 물가 지표인 CPI든 고용 지표인 비농업 지표이든 너무 안 좋게만 안 나오면은 시장이 그렇게 별 반응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CPI 나오기 전에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 CPI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너튜브나 매체들이나 쓰잘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면은 이번 CPI의 비트코인 방향성 정해집니다. 이러는데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안 바뀝니다. 예. 스탠스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이 값이 나온다고 방향성이 바뀌어요. 그냥 이거 나와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갑니다라고 했던 내용의 사이트나 영상을 계속 쭉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 바뀌어요, 지금은.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이제 반문할 사람들 있죠. 근데 이 스탠스 이거 언제까지 보여줬는데? 언제 보여줬는지 이 발언을 1월 FOMC 때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2월 상원 하원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면서 1월 FOMC에서 보였던 스탠스 계속 유지했어요. 3월이요? 3월 통화정책 포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FOMC는요? 3월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에는요? 5월 FOMC 끝났을 때도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 근데 바뀌겠냐고 CPI가 나왔는데 이번 파월 발언이 이 CPI가 나오고 나서 뭔가 좀 기대감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5개월 동안 그냥 바꾸질 않는데 스탠스를.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하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자가 아까 아침에 제가 트렌드 이슈 1이 파월 스탠스가 지금 공급 충격이네 뭐다 해가지고 부정적일 수 있는 기사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아무렇게 그냥 소소하게 끝난 겁니다. 스탠스 변화 없어요, 여러분들. 이 변화가 없다고 해가지고 하락합니까 주가가? 아니죠. 1월부터 계속 선반영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멘텀을 바꾼 적이 없는데 처음 1월 달에는 좀 실망을 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선반영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이후에 얼마 가질 않습니다. 길어봐야 한 달 정도. 근데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4개월 지났죠. 지금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인 트렌드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거는 절대 부정적인 기사가 아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기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CPI 발표 어떤 것. 그래서 주요 발표에 때도 시장은 무덤덤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6월 CPI도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걸 봐야겠네요. 이번 6월 FOMC에서도 사실상 금리 동결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해요. 뭔 압박을 하냐면은 물가 상승률 누리는데 왜 자꾸 연준에서 금리를 왜 안 내리냐 하면서 압박을 많이 해요, 진짜로. 근데 연준은 기본적으로 독립된 기관이라서 어떤 특정 기관에 대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연준 내에서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데 기준금리 내리라고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데 파월이 어떠냐면요. 어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영향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립적인 사람이라서 저는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렇다면 이제 인하 시기는 언제일까요? 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상반기는 아니야. 하반기인데 하반기 FOMC 중 하나겠죠. 맞죠? 근데 이 하반기 FOMC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7월 달이에요. 줄라이 29, 30. 그렇죠? 그럼 7월 달에 금리 인하 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요. 3월 FOMC 점도표. 점도표라는 거는 미국의 금리를 예상하는 전망도 지표입니다. 3월 FOMC나 6월 FOMC나 9월 FOMC나 12월 FOMC 때 이렇게 주요한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점도표는요. 1년에 8번 있는 이 FOMC에서 3의 배수로 해당하는 3월, 6월, 9월, 12월에 나오는 미국의 금리를 예상하는 전망도예요. 아무튼 이 3월 FOMC 전망도는 딱 보면요. 누가 점을 찍어놨죠. 근데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얘기를 해볼까요, 다시? 네. 아까쯤에 얘기했던 것처럼 FOMC가 몇 명이서 한다고 했었죠? 18명이죠. 자, 그럼 18명이니까 그 회의에 참여를 했겠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점도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금리에 대한 예상도가 있겠죠. 근데 약간 이거 화면 보시면 점이 몇 개 찍혀 있죠? 여기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네. 한 8, 9개? 18개. 그렇죠. 18개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18명이 나오니까 한 사람당 다 하나씩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연준에 참여한 사람이 18명이라고 얘기를 드렸으니 과반수의 의견이 무조건 있을 거고 그 네. 과반수의 의견이 이 점도표에 나오는 거겠죠. 그 점도표는 뭘 얘기했다고 했죠?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예상. 현재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릴 겁니다. 이 정도로 갈 겁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점도표가 계속 하나로 계속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시장 상황 달라질 때마다 점도표는 바뀝니다. 그래서 3월 FOMC, 이번 연도 3월 FOMC 점도표는 일단은 기준금리를 4에서 3.75 수준이니까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4.5인 수준을 감안해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는 거예요. 2번 정도의 금리 인하, 하반기에 2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다. 그냥 머릿속에 외워두시면 돼요. 그리고 12월 FOMC, 여기 전화 적어놨네. 3월 점도표상 25년 금리 예상은 4.0에서 3.75. 현재 금리가 4.5니 2번 때린다, 인하를. 그리고 작년 12월 FOMC에서도 똑같아요. 이번 3월 FOMC 점도표가. 자, 그럼 뭐예요? 점도표 변화 없죠? 3월 FOMC 사실 별거 없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를 딱 2번 때릴 수 있는 상황, 그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된 거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렇다면 인하 시기 다시 봅시다. 그러면은 7월, 9월, 10월, 12월에 해당하는 이 4개 회의 중에서 진행을 할 텐데 과연 언제 인하를 볼까 하는데 저는 이쪽에다가 베팅한다면은 하고 싶어요. 9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습니다. 왜? 항상 파월이요.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줄 때,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고요.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줄 때 뭔가 어떤 회의나 어떤 서밋이나 뭔가 어떤 이벤트 내에서 얘기를 하고 갔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많았던 게 잭슨홀 회의였거든요. 잭슨홀 회의라는 건 뭐냐면은 1년에 딱 한 번 나는 이제 통화 정책 회론 같은 거예요. 포럼. 그런데 이 잭슨홀 회의는 8월에 열립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8월에 열려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 파월이 스탠스나 성향이 바뀔 때마다 여기서 확신을 주거나 얘기가 달라집니다. 즉 그 무슨 소리냐. 7월 달보단 8월 잭슨홀 회의에서 어느 정도 시장한테 힌트 주고 그 다음 FOMC, 9월 FOMC에서 할 가능성이 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준의 금리 결정이 이걸 내가 왜 몰랐지? 현재 지금 금리 결정 보시면요.
이번 연도가 아니라 작년 9월 19일 날 첫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 시점은 9월 19일, 작년 9월 19일 날 했었는데 금리 인하 9월 하겠다고 2024년 9월부터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8월 잭슨 홀 회의, 2024년도 8월 잭슨 홀 회의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 하겠다고 한 다음 9월부터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 만약에 하반기 금리 인하 진행이 시기를 본다면요. 잭슨 홀 회의는 한번 걸치고 가는 9월 FOMC에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저는 9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 나왔던 이슈들 부정적인 게 아닌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없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가 끝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들에 대해서 한번 쭉 체크를 해봤고요. 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이 없는 모습이지만요. 코인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던 이유, 오늘 제로쌤의 설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나 혼자서는 이 모든 이슈를 통달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로쌤과 함께 하시면요. 이 모든 이슈들 손쉽고 간편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찍고 입장하시면 소통방으로 연결되고요. 이 소통방 안에서는 제로쌤과 실시간 소통 가능하시니까요. 오셔서 어떤 정보들 드리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